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소화 설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소화 설비의 정의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자,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는 소화 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다. 그래서 이 포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다가 그 포원액을 어떻게 섞은 거예요. 섞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을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수용액을 방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자, 포수용액을 방사할 건데 이 포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에다가 물에다가 포원액을 혼합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물을 97% 비율이라고 놓고 포원액은 3% 이런 식으로 100%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물로 이루어진 소화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과 포원액을 합한 것, 그것이 바로 포수용액, 즉 포소화 설비의 포소화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돼요. 구성 요소, 그래서 포소화 설비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원의 적합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서 수원의 적합 기준입니다. 먼저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몇 분간?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그리고 고정포 방출 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에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 방사량으로 몇 분간? 마찬가지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에서 최대인 것을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자, 수원의 적합 기준입니다. 자, 호스릴 포소화 설비 또는 포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자, 그런데 여기서 5개 이상 설치될 때에는 몇 개로 한다고요? 5개. 그러니까 최대 개수가 5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의 경우에는 아까 1번의 기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 포소화 설비, 포소화전 설비, 그리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에서 마찬가지로 최대인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입니다.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 경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몇 분간?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 포소화 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 포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경납고의 호스릴 방수구 수에다가 얼마 곱한다? 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원의 그 기준이에요. 그 다음 이제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입니다.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 구역에 최소 몇 분간?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설계 방출 밀도는 설계 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일반 가연물이나 탄소 수소류는 얼마예요? 1.63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 가연물, 알코올류, 그리고 케톤류는 2.3리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있고요. 일단 이제 가압 송수 장치에서 자, 고가 수조 방식, 그리고 뭐 압력 수조 방식, 펌프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자, 지금 구한 값이 다릅니다. 먼저 고가수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필요한 낙차는 바로 방출구의 설계 압력 환산 수도 또는 노즐 선단의 자, 방사 압력 환산 수도, 이게 H1이에요. 저기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와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를 합한 것이 바로 필요한 낙차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수조 방식 같은 경우는 압력이니까 이제 필요한 압력이 구해지겠죠. 필요한 압력. 이때는 방출구의 설계 압력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 압력.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수도를 압력으로만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압. 그러니까 수도를 수도 압력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낙차의 환산 수도 압. 그 다음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압을 합한 것이 필요한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식이니까 이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계산 문제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펌프 방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펌프의 양정, 전양정, 펌프의 전양정은 방출구의 설계 압력 환산 수도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 압력 환산 수도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와 낙차 그리고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를 합한 값이 바로 펌프의 전양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수조 방식에서는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몇 분 이상?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4가지 방식. 자, 그 다음, 이제 포수화 설비 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관.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송액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포 수용액을 보내는 그런 관을 말하는 거예요. 송액관. 자,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에 남아있는 액을, 그죠? 남아있는 포 수용액을 배출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뭘 설치한다? 배액 밸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액을 방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배액 밸브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자,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교차 배관에서 분기하는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포 헤드의 개수가 몇 개 이하다? 8개 이하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죠?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몇 개라고요? 8개 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액관은 겸용이 아니라 전용. 송액관은 전용으로 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자, 주 배관의 구경은 얼마 이상? 100mm 이상이고요.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랑 똑같죠? 똑같아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입니다. 겸용할 때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몇 퍼센트로? 150%로 운전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이상?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수화 설비도 수계 수화 설비이기 때문에 옥내 수화전 설비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해요. 유사하다고요. 그래서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관 직관부에 뭘 설치한다?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후단 직관부에는 뭘 설치한다?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그죠? 다음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몇 퍼센트 이상이다?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그러니까 수계 소화 설비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자, 다음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쭉 읽어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소화 약제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포소와 약자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압 송수장치 또는 포소와 약제 혼합장치의 기둥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압력계를 설치를 합니다. 다음 포소와 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얼만큼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액면계나 계량봉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가압식이 아닌 저장 탱크는 그라스 게이지를 사용하여 설치해서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포소와 약제의 그 저장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실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겠죠. 근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소와 약제의 저장량 구하는 공식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는 자 이렇게 해요. 고정포 방출구, 보조포 소화전, 그리고 배관 보정 요 세 가지의 약제량을 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다 더한 값이 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와 약제 저장량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정포 방출구에서의 약제량을 보시면 탱크의 액 표면적 있죠. A. 탱크의 액 표면적 곱하기 이거는 단위 포소와 약제의 수용액 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T는 방출 시간, S는 포소와 약제의 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AQTS.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에서의 포소와 약제의 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조포 소화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8,000리터. 근데 여기서 이 8,000리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400리터 per minute, 분당 400리터에다가 20분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8,000리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당 400리터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방사 시간 20분을 곱해서 8,00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보조포 소화전에 의한 포소와 약제의 량은 호스 접결 구수. 그러니까 호스 접결 구수는 이 보조포 소화전의 개수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최대 개수는 몇 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포 소화전이 4개라고 해도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3개까지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포소와 약제의 농도를 곱해주면 이제 보조포 소화전에서의 포소와 약제량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관 보정. 자,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그러니까 이게 그 포를 보내면은 배관에도 어떻게 정체되어 있겠죠? 그 양까지 가산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배관의 송액관의 내경이 75mm 이하인 송액관은 이 포소와 약제의 저장량 구할 때 빼는 겁니다. 무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송액관의 구경이 75mm 이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포소와 약제량을 구할 때 이 값은 제외가 된다고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내경이 75mm 이하인 송액관은 제외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배관 보정량은 배관의 단면적이 A는 그러니까 아까 A는 탱크의 액 표면적이지만 여기서 A의 값은 배관의 단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배관의 단면적에다가 배관의 길이 곱하고요. 그리고 농도 곱하기 1000. 근데 여기서 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 바로 단위를 뭐 한 거다? 환산한 거예요. 환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단위가 여기까지 계산하면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1000을 곱하잖아요. 1000을 곱하면 단위가 뭐가 돼요? 리터로 나온대요. 리터. 왜냐면은 여기 나오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때문에 단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00을 안 곱하면 세제곱미터고요. 단위가 1000을 곱하면 리터로 된다고요. 그래서 1000을 곱한 거예요. 리터로 만들기 위해서 1000.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약제량을 구할 때는 고정포 방출구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 그리고 배관 보정 이 세 가지의 양을 다 합산했을 때 그때의 양이 바로 포소와 약제의 저장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옥내포 소화전 방식이나 호스빌 방식일 경우에는 또 달라요.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고정포 방출구 방식일 때 그때의 저장량 구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옥내포 소화전 방식이나 호스빌 방식일 경우에는 이 공식으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약제의 저장량 구할 때는 NS6000입니다. NS6000.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호스 접결부의 수인데 최대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5개까지라는 거. 5개. 그리고 이제 S는 포소화약제의 사용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수원의 양인데 수원. 그러니까 이 약제 저장량, 약제라고 하는 거는 포원액을 말하는 거고요. 수원의 양은 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물의 양을. 근데 공식은 똑같죠. 똑같은데 달라지는 거는 뭐예요? 여기입니다. 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이 이제 여기서 물이 97%고 자, 약제 원액이 3%라고 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값이 다르겠죠. 그럼 여기 S에 적용되는 값은 0.97이 들어갈 거고요. 97%니까. 그 여기에 들어가는 S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0.03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원액의 양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근데 포수용액 양을 구할 때는 이 S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포수용액의 양을 구할 때는 농도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 1. 100%니까. 그죠? 농도가 1인 거예요. 이렇게. 예. 포수용액일 때 수용액은 S가 1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계산량, 이 약제량 계산했을 때 그 값에 몇 퍼센트? 75%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자, 그 계산한 값에 몇 퍼센트? 75%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온 값에다가 얼마 곱하라는 얘기예요? 0.75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포소화약제의 혼합 장치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수용액은 자, 무엇과 무엇을 합친 거라고 했어요? 물과 자, 포원액을 섞은 거라고 했죠. 섞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장치가 필요해요? 반드시 혼합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둘을 섞을 거 아니에요. 혼합장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에 크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펌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한번 볼게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인데 이것은 뭐냐? 펌프의 토출관. 자, 여기가 이 펌프의 흡입관. 토출관이죠. 흡입관, 토출관이에요.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여기 물을 일로 보낸 거예요. 물을 그죠? 물을 보냈어요. 자,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 측으로 뭐 한다고요? 보냈다고 이렇게. 흡입 측으로 보냈다고요. 흡입 측으로 보내서 이를 혼합하는 방식. 네, 이것을 바로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의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프레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뜻이 뭡니까, 프레셔? 이게 압력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압력 혼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자,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자, 포소화약제를 흡입하거나 자, 혼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 압력에 의해서 혼합한다. 프레셔. 그래서 답은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키워드. 자, 다음 세 번째. 자,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 자, 이건 보세요. 자,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 포소화약제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럼 아까 두 번째 여기 자,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도
자, 벤츄리 작용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도 벤츄리 작용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압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압력.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말이 있으면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고요. 압력이라는 말이 없으면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네 번째.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좀 길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펌프의 토출관에 뭘 설치한다? 압입기를 설치한다. 이거 압입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키워드 압입기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 나오면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프레셔 압력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압축 공기포 믹싱이라고 하는 게 섞는 거죠. 믹싱 챔버 방식인데 이건 뭐 포수용액에 가번으로 압축된 공기나 질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 이거 크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크게 5가지 포소화약제에 혼합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방식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방 밸브의 설치 기준입니다. 개방 밸브의 설치 기준. 뭐 개방 밸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소화약제가 방사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밸브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자동 개방 밸브는 화재 감지 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그러니까 화재 감지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지기. 그러니까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맞나요? 연동이 돼서. 그리고 수동식 개방 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자동식은 이제 화재 감지 장치와 연동이 돼서 작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수동식 개방 밸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열 수 있게 접근하기 쉽게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기동장치 보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의 기동장치는 크게 2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수동식 기동장치와 그리고 자동식 기동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뉴얼 손으로 하는 거고, 자동식은 다른 설비와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수동식 기동장치 먼저 보시면 자, 직접 조작하거나 원격 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러니까 직접 하거나 아니면 뭐 원격으로 하거나 그래서 수동으로. 그 다음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 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사구역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로 한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자 얼마?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그 다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몇 개? 1개 이상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나머지 1개는 화재 감지 수신기를 설치한 감지실 등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2개 이상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식 기동장치입니다. 자동식 기동장치. 그래서 이 자동식 기동장치도 2가지로 나누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리고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 온도는 일단 몇 도? 표시 온도는 79도C 미만인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 이것도 기억하세요.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얼마다? 2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5m 이하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 하나의 감지 장치 경계 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감지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화재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 제7조 감지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그죠? 예, 화재 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그래서 발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25m 이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수평거리 전부 다 25m 이하예요. 그래서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어디에 설치한다? 함의 상부, 윗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이상? 15도 이상,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 발신기 설치했을 때 설치 기준이에요. 자, 다음. 자, 포헤드입니다. 자, 포헤드인데 여기서 포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비. 자, 팽창비에 의한 자, 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팽창비에 따른 구분은 바로 저발포와 그리고 고발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발포, 낮은 거죠. 팽창비가. 고발포는 팽창비의 발포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발포. 자, 저발포는 일반적으로 우리 팽창비가 얼마일 때? 팽창비가 20배 이하, 20 이하일 때를 저발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발포 같은 경우는 80배 이상, 1000배 미만. 80배 이상, 1000배 미만일 경우를 우리는 고발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시면 돼요. 저발포는 20배 이하, 고발포는 80배 이상, 1000배 미만. 그래서 이 고발포 같은 경우에는 제1종은 80 이상, 250 미만, 2종은 250 이상, 500 미만, 제3종은 500 이상, 1000 미만 이렇게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80 이상, 1000 미만입니다. 고발포는. 그래서 이 저발포와 고발포의 포 방출구를 보시면 저발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포헤드 그리고 압축 공기포 헤드가 있고요. 이제 고발포에는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저발포와 고발포의 팽창비의 값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음 포헤드의 설치 기준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수치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치.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포워터예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예,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해서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반면에 포헤드.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포워터랑 포헤드 구분하셔야 돼요. 포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 면적 얼마? 9제곱미터마다. 예. 8제곱미터, 9제곱미터.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마다. 포헤드는 9제곱미터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 포헤드의 특정 소방 대상물별 그리고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방 대상물부터 보시면 차고나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 자 이러한 곳에 단백포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 이상? 6.5리터. 이런 값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 대상물, 포소화약제, 방사량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포 같은 경우는 8리터.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3.7리터. 이런 값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값들을. 이거 방사량. 그리고 특수 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소방 대상물인데 마찬가지로 단백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 수성막포 이 세 가지 다 똑같습니다. 얼마예요? 6.5리터. 여기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그 소방 대상물과 포소화약제의 종류 그때에 따른 방사량 잘 배치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이거죠. 단백포소화약제 6.5리터 그리고 수성막포소화약제 3.7리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예,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로. 그래서 이제 포헤드를 자, 배치를 할 때 이게 정사각형으로 배치를 할 건지. 자, 보세요. 정사각형 배치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그죠? 이게 정방형. 이게 정방형이고요. 네. 장방형은 이렇게. 이죠? 이게 장방형. 그러니까 장방형은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거죠. 그래서 정방형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배열한 거고요. 장방형은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것. 이렇게. 그때 자,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 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먼저 정방형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자, 포헤드 상호 간 거리. 여기죠, S. S. 자,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 S는 얼마냐? 2R 곱하기 코사인 45도입니다. 그때 요 45도로 가는 게 어디서 나왔냐? 45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죠? 45도. 이 45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방형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포헤드 간의 거리, 여기도 S면은 여기도 S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2R 곱하기 코사인 45도다. 그런데 여기서 요 R값, 네, 유효 반경은 포소화 설비에서는 무조건 얼마다? 2.1m로 보시면 돼요. 정방형이든 장방형이든 전부 다 유효 반경 얼마라고요? 2.1m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포헤드 그 사이 간격 구할 때 장소에 따라서 다 달랐죠. 그런데 포소화 설비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2.1m를 적용하시면 돼요. 2.1m. 자, 그리고 장방형으로 배치했을 때 이 PT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여기죠, 대각선. 이게 PT예요, PT. 네.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R입니다. 네. 2 곱하기 유효 반경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바로 정방형 배치일 때, 그때 헤드 간의 거리 구할 때, 이 공식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 대상물에 따라 측벽, 옆면, 그죠? 옆에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 탱크 주위에는 바닥 면적 13.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리고 특수 가연물 저장소에는 바닥 면적 9.3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당해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유류 탱크 주위에는 얼마라고요? 13.9제곱미터마다. 그 다음 특수 가연물 저장소에는 바닥 면적 9.3제곱미터마다. 이 값들 잘 비교하셔야 되겠네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고정포 방출구에 포 방출구의 종류가 나옵니다. 방출구의 종류. 자, 포 방출구의 종류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냐면 5가지 나와 있죠. 5가지. 자, 뭐가 나왔냐면 1형, 2형, 특형, 그 다음 3형, 4형 방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좀 기억하세요. 부상 지붕 구조. 다른 말로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그래서 요 플로팅 루프 탱크는 포 방출구가 뭐다? 특형 방출구를 사용한다. 특형. 요거 좀 기억하세요. 플로팅 루프 탱크 또는 부상 지붕 구조. 요거는 바로 특형 방출구를 사용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액체용 포소약제, 알코올포는 1형 포 방출구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소화 설비, 그 다음 포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 포 방수구 또는 포 소화전 설비. 근데 여기서 포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몇 개라고 한다고요? 5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 5개예요, 최대. 그때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 노즐 선단의 포 수용액 방사 압력이 얼마 이상이다?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분당 300리터 이상의 포 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
자, 저발포의 포 소화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고발포가 아니라 저발포의 포 소화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호스릴 또는 호스릴 포 방수구 또는 포 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몇 미터 이내? 3미터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다음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바로 포호스릴함 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 등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포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다? 몇 미터? 15m 이하입니다. 기억하세요. 15m 이하. 그런데 여기서 포소화전 방수구의 경우에는 몇 미터? 25m 이하예요. 다릅니다. 자,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의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일단 값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역 방출 방식이에요. 전역 방출 방식 넓은 범위라고 했습니다. 방출이. 자, 개구부에 뭘 설치한다?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이거 기억하세요. 예,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해서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어떤 위치? 높은 위치입니다. 낮은 위치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단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 대상물과 같은 높이를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국소 방출 방식입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바로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하는 거죠. 방호 대상물마다.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인데, 자, 방호 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 내에 여기 나왔죠? 방호 대상물. 방호 대상물을 하나의 방호 대상물로 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의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 3배. 높이 3배. 자,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에 따른 양 이상 되도록 할 것. 그래서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1분당 얼마? 3리터. 3리터 이상. 기타, 특수 가연물이 아닌 기타의 것은 2리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이 나와요. 방호 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방호 면적. 이것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가운데 어떤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방호 대상물입니다, 이게 방호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해당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 높이의 3배. 근데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3배가 아니에요.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1m로 보시면 돼요. 자, 방호 대상물 높이의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뭐라고요? 그게 방호 면적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방호 대상물의 높이를 h라고 했죠? 그럼 이 높이의 3배. 그럼 얼마예요? 3h. 여기도 3h. 여기도 3h. 이렇게. 그죠? 방호 대상물 높이의 3배. 3배만큼 떨어진 부분의 거리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연결했을 때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면적을 방호 면적이라고 한다고요. 국소 방출 방식일 때. 요거 좀 기억하세요. 방호 대상물 높이의 몇 배라고요? 3배.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호 면적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소화 설비의 이제 종류와 적응성인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 설비들이 있어요. 이것들 암기하시는 건데, 먼저 소방 대상물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 차고, 주차장, 이러한 곳에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 설치가 가능한, 적용이 가능한 설비들이 뭐가 있냐? 바로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 포 헤드 설비, 그리고 고정포 방출 설비,
그리고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이러한 설비들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실기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필기 공부할 때 확실히 암기해 두시면 실기 대비할 때 편합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방 대상물에 적용이 가능한 포 설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또는 고가 밑에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 방지용 철조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또는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자, 이러한 부분에는,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는 호스릴 포 소화 설비와 그리고 포 소화전 설비, 이 두 가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예,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는 이 두 가지 설비만 설치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발전실, 엔진 펌프실, 변압기, 전기 케이블실, 유압 설비.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는 보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는, 그죠? 예.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방 대상물별로 적용이 가능한 설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포 소화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포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